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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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약과 전문 이대호입니다. 토요일 3시고요. 오늘 귀하신 손님 모여서 협착증과 영양에 대해서 우리 이경실 소장님과 같이 방송을 진행해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이었습니다. 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욘드에서 다른 선생님들 방송하는 걸 봐서 거의 비욘드 보시는 가족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경희 소장님 모셔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는 마음으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방송을 보면은 제가 이런 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고 특히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건강관리 생각을 하면은 병원에서 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식이 자체를 어르신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서양의식 좀 팩트에 기반해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최첨단의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강관리이고 어떤 게 여러분들 노후를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 다이어트나 그런 거에 되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얼마나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경희 소장님한테 여쭤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소장님께서 자료 너무 잘 준비해 오신 것 같고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대신 궁금한 거를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주 재밌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이고요. 작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나와서 이런 메디컬 푸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양 보충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원장님께서 척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척추관 협착증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영양 전문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식사와 영양제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또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시작할게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인대나 뼈, 관절 부분이 원래는 비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쓰면서 점점 비대해지고 그래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요, 이제 허리 디스크랑은 좀 다른데 기존에 이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허리 디스크가 더 많았었어요, 환자분들이. 그런데 2013년 정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21년도,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안 잡혀서 제가 작년 거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작년에 21년 기준 우리나라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명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 코드를 넣고 진료를 본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198만 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걸로 진료를 보면서 의료비가 지출이 된 게 총액은 이제 7,980억 정도 되고 본인 부담금은 여기서 이제 2,160억. 상당히 많은 수고, 지금 약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130만 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점점점 올라가고 그 이유는 이게 어르신들한테 많이 있는 병이고 흔히들 꼬부랑 할머니 노래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 할 때 그 꼬부랑 어깨가 굽게, 그러니까 허리가 굽게 되는 거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토요일님께서 말씀 미녀 게스트를 잘 초대한다고 하시는데 아니는데 제가 팬입니다. 제가 팬이고요. 거기에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마디 거들자면은 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늘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결국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뭘 느끼냐면은요. 비슷한 정도의 협착증이신데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넘어가셔서 근력이 떨어지시면
못 견디세요. 여기서 못 견딘다는 건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협착증을 5, 60대가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서 불편해하지만 거동이 되시는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못 걷게 되시고 이것 자체가 수명이나 여러 가지 삶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얼마 지나면 우리나라가 예상 수명이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수명으로 예상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 협착증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보여준 의료비 통계 곱하기 몇을 해야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약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협착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여러분 노년을 지키시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왜 생길까? 왜 생기는지는 이제 말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건 뭔가 퇴행성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퇴행성이고, 물론 선천성인 것도 있는데 그냥 타고나기를 척추관이 좁게 타고나서 다른 분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고 대부분 50세 이상에 있는 경우는 이제 퇴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셀프 케어가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질병의 주치의는 나 자신이다 생각하시고 운동과 영양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의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은 게 퇴행성으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즐겨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뼈가 안 좋아도 그걸 잡아주는 근육이 그래도 통통하게 있으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스스로 해 나가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할 때는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시술을 받든 약물 치료를 하든 적시에 요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짜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참는 분이 있고 조금만 아파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적시에 가는 게 통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요. 통증의 신경 기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만큼의 자극이 있어야 통증이 있었던 게 우리 몸이 이걸 반복되면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는 한 6, 7의 자극만 있어도 똑같은 정도의 통증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점점 통증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막 참는 게 미덕이고 이렇지 않으니까 너무 애써서 참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이제 근처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말씀만 거들면은요. 보통 자기관리에서 통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요. 제가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뻐근하게 아픈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 관절염이 진행해서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관절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나 안 아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건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제가 환자분들 자주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피부를 꼬집으면은 어느 정도 꼬집을 때까지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면 내가 통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느 정도 뻐근한 느낌이 있는 거를 조절하시는 분들은 망가지는 걸 제어하는 겁니다. 꼭 아프기 전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것 같을 때 우리 이경진 소장님 강의나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생활 습관, 식습관 그런 걸 통해서 안 아프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뻐근함이 없게. 그러니까 나는 아프지 않은, 내가 내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손상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단지 통증이 있을 때 왜 병원에 가야 되냐면은요. 통증이 너무 있으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아프면 자세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안 움직이게 되죠. 예, 네. 자세 유지가 안 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는 것도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어떻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제가 제일 자주 드리는 말씀은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한 걸 잘 인정해서, 잘 인지해서 그걸 내 생활 습관에서 식습관, 운동 습관, 일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쉽게도 용한 의사가 주사 한 방 너무 안 아픈 거는 없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신 있게 환자분들 설명드리고 참 좋겠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면 좀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큐어, 완전한 치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관리해 나간다, 친구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이제 어떤 침대 매트리스 쓰면 좋을까, 허리가 안 좋을 때 이제 아주 단단한 땅바닥에서 자는 게 좋을까, 아니면 푹신하게 구름 같은 데서 자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중간 정도 강도, 그러니까 너무 물렁한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단단한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돌침대 이런 거는 허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웬만하면 너무 복대에 기대서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해야 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푼 다음에 잘못된 자세로 그걸 하시다 보면 더 통증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지지대나 복대는 웬만하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이대영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영양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관절염이 심해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운동이 중요할까, 영양이 중요할까, 굳이 따지라면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이라서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얘기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영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가 나이가 딱 결정을 해요.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분들은 사실 뭘 먹어도 이거를 뛰어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고요.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는 영양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고 65세 이상은 정말 1번이 영양이에요. 그래서 노인의학이 사실 다른 말로 영양의학이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에 보시고 뭐에 더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쓸지, 우선순위를 뭐에 둘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60에서 기준으로 뭐가 달라지죠? 65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이 대사가 이제 대략적인 건데요. 15년 주기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5쯤 넘어가면은 예전에 했던 노력만큼을 하면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슬픈 대사가 이제 느려지는 시기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좀 안 좋아지는데 그게 한 15년 주기고요. 그래서 35, 그 다음에 이제 50은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나이기도 해서 확 달라지는 것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가 되면 또 대사나 요런 게 또 확 달라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얼핏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운동의 의미가 65세가 넘어가면 좀 달라지나요? 아직 사실은 이제 요거를 만약에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대부분의 운동 연구는 운동선수들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노인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저희 제리아트릭스라고 하는 노인의학에서는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노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는 1번은 가만히 있지 말아라만 제일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게 담배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피해라. 요게 이제 가장 강도 높고 근거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만큼 해도 이득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요 기준이 본인의 현재 근육량이 요거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생체 나이라는 게
이제 왜 건강 수명과 그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은 그냥 얼마나 살다가 죽느냐고, 건강 수명은 내가 활동을 하고 집 밖에도 나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건강 수명인데, 결국엔 이 건강 수명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결국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리학적으로 나이로 굳이 따지라면은 65세로 나누는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육이 이제 50대 분들만큼 있거나 하시면 50대처럼 살아도 되는 거죠. 방금 소장님 말씀해 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 소장님도 그 팩트 말씀하, 저는 약간 팩트랑 조금 약간 팩트가 좀 덜한 얘기를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량은 그걸 확장된 코어 근육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좋으신 분은 척추 주변의 근육과 그렇죠. 심부, 맞아요. 복부 근육이 같이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그 통계적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의 양이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협착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량이 줄어드시는 분이 결국 코어가 강한 경우가 없고요. 맞아요. 코어가 강하신 분, 제가 재활로 코어 훈련을 시켜드리면은 배에 힘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게 엉덩이랑 허벅지랑 연결시키는 과정을 훈련시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허리의 건강수명이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이게 연구가 그렇게 척추 정형외과 쪽이나 식이나 영양 그렇게 노인학에서 이렇게 합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상당히 유망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조금 관통하는 그 원리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체에 왜 몸짱이 되고 싶어서 상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코어가 안 잡혀 있으면 여기 근육이 안 붙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할 때 당연히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바른 자세로 스쿼트만 해도 안에 근육을 잘 잡아야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사지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인데, 요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영양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거를 먹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근골격에 도움이 되는 걸 먹는 건데, 대부분 이제 근골격이라고 하면 근육, 관절, 뼈가 될 텐데요. 무릎 통증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관절에 특화된 어떤 성분을 먹는 거가 도움될 수 있지만,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기 때문에 척추뼈 자체보다는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여서 근육과 관련된 식사를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항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염증, 항산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항상 그냥 같이 따라다녀가지고 뭐가 한 번도 이게 다른 건가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항산화가 더 중요할까, 항염증이 더 중요할까, 척추관 협착증에 하면 100% 명백하게 이제 항염증이 중요한데요.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 흔히는 이제 뭐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신호 물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는 게 항염증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전 중에 하나가 항산화예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거를 드시는 게 도움되는데, 그 이상의 항염증 특화된 식품들도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염증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진짜 먹어야 될 걸 못 먹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과하지 않게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항염증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에요. 요거는 이제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레스베라트롤이 많다고 포도를 많이 드시면 당뇨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적절하게 드셔야 되고요. 또 석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석류에 들어있는 이 물질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농축시켜서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감소도 개선되는 걸로 기대하고 임상시험이 나와서 언젠가는 실제 진짜 어르신들이 약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을 조금 더 활성화를 높인 게 뭐 프테로스틸벤 이런 게 있는데요. 요런 거는 제가 표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영양제로 검색해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가 들어있는 제품들을 써보시는 건 좋지만 요런 거는 좀 특화된 제품들이라서 너무 싼 거는 불순물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 가격이 다른 영양제보다는 조금 비싸네 하는 정도를 드시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 모아놓은 건데 생강, 양파, 마늘이에요. 얘네는 이제 항염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지표에서 제일 높게 나온 것 중에 이제 생강이나 마늘 이런 게 들어있고요. 이 양파는 우리 비욘디에서도 영상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겠지만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마늘은 알리신 그리고 생강은 진저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런 약간 매콤하고 쓴 맛들이 우리 몸에서 항염증을 그러니까 항염증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양파를 생으로 뭐 한 개 다 먹고 생강 다 먹고 이러면 또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죠. 그래서 적당히 먹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음식에 들어있어요. 다 다진 마늘 넣고 생강 다진 거 넣고 양파 잘라 넣고 하니까 일상식을 잘 하시는 정도도 괜찮다. 그리고 생강은 생강차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강차를 즐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차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선생님들 처방하는 거에 브로멜자임정 뭐 이렇게 브로멜라인이 들어있는 항염증 의약품이 있거든요. 일반 의약품으로. 그래서 그런 이게 예전에 진통소염제들을 너무 오래 이제 처방해야 될 경우에 환자분들의 부담이 있고 속쓰림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서 그 차선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는 것 중에 이 브로멜라인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증 효과가 양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진짜 효과가 엄청 정말 있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네. 대체할 만한 게 지금 없어서 임상 현장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고요. 브로멜라인은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파인애플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왜 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요게 항염증 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도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도 한 번씩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강황, 커큐민이죠. 커큐민도 상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 커큐민을 가루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막 이거를 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흡수가 잘 되게 제품화되어 있는 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는 밥할 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해봐 주셨는데 강황가루를 넣어서 밥을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수는 뭐 잘 안 될 수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카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레나 뭐 강황가루를 이용해서 일상식을 좀 다채롭게 먹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썰포라판 가장 좋은 채소를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토마토고 두 개 꼽으라고 하면 이 브로콜리죠. 그래서 브로콜리는 이제 데쳐놓고 간식처럼 드셔도 먹다 보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썰포라판이 또 양리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식품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더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관심이 많아지셨는데 그 연구 시장이 다들 지금은 어떤 화학 물질로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품 그 중에서도 식물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설포라판, 그 다음에 커큐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조만간 뭐 이런 것들을 뉴스로도 한 번씩 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어쨌든 이 브로콜리를 드시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항염증에 대한 뭐 과일이나 채소가 좋다는 건 다 알려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버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개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를 생각하고 오늘 어떤 색깔을 안 먹었나 요거를 생각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다채롭게 먹는데 미국 영양학회 그리고 우리 대한임상영양학회 아니면 뭐 그냥 영양학회에서는 적어도 5가지 색깔,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뭐 이렇게 5가지 색깔,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지개 색깔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 조금씩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뭐 빨간색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항산화도 있고 항염증도 있는데 이거를 100만큼 먹는 것보다 빨간색 10, 주황색 10, 노란색 10 이렇게 10 하면 70이잖아요. 근데 100 먹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의 10씩만 먹는 게 오히려 항산화 효과는 훨씬 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채소나 과일로만 배를 채우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다양하게 먹는다. 요게 이제 기억해 가시면 좋겠는 포인트고요. 지금 어떤 차든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 홍차, 녹차, 생강차 골고루 돌아가면서 드시면 좋겠고요. 따뜻한 차를 즐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복합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탄수화물은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 착한 탄수화물이 있는데 나쁜 탄수화물은 보통 흰색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쌀가루, 쌀은 그나마 괜찮은데 쌀가루는 가루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떡은 좋은 거 아니냐? 떡도 똑같아요. 빵이랑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건 다 염증 회로로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복합 탄수화물. 여기 보시면 견과류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건 통곡물 빵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있는데 이런 거를 골고루 드신다. 그 다음에 착한 기름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기름도 착한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는데 나쁜 기름의 대표적인 거는 트랜스 지방산, 튀김 요리에 많이 있는 거고요. 착한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대표적으로는 연어, 올리브유. 근데 올리브유는 워낙에 이제 지중해 식단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유명한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름이 많이 있어요. 들기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보카도도 되게 대표적으로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돼 있고요. 가끔 오메가3랑 오메가6랑 뭐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던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 오메가6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좀 챙겨서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이제 오메가3가 충분히 있는 게 대체로 생선이에요. 그래서 연어, 고등어, 요런 참치 골고루 드시면 좋겠고, 식단으로는 주 2회 정도는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잘하는 거는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나쁜 걸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떡볶이를 먹었다. 이 떡볶이를 우리 몸에서 안 먹었던 것처럼 바꾸려면은 거의 한 4시간을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 쪽을 선택하긴 하는데, 나쁜, 이게 돈 버는 거랑도 똑같은데 절약하는 게 훨씬 나중에 보면 더 많이 남고, 괜히 막 코인에
좋은 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유발하는 음식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나쁜 탄수화물을 가능하면 적게 먹는 거. 가장 나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인데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그리고 좋아 보이지만 스포츠 음료도 똑같이 가당 음료고요. 그 다음에 주스도 가능하면 갈아 먹는 게 더 갈아 먹기보단 씹어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스낵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자튀김이나 캔디, 초코칩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좀 줄여야 된다. 이제 맛있긴 한데요. 이게 먹어버릇하면 점점 많이 먹는데, 또 안 먹어버릇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는 나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라고 해요. 그래, 차라리 집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사놓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먹고 싶으면 그냥 혼자 편의점에 가서 하나씩 사오시는 게 훨씬 건강에는 이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 지방이죠. 어떤 거든 기름에 튀기는 거는 좋지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보통 포화 지방도 나쁘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포화 지방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괜찮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튀긴 음식은 너무 자주 먹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이 돈가스에 라면, 요거. 그래서 돈가스, 죄송합니다. 돈가스를 조금, 돈가스를 먹을 땐 차라리 뭐 라면을 먹지 말든, 라면을 먹을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뭐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 드실 때는 가능하면 콜라는 조금 안 드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이 앞에 염증 이야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얘기로만 관리될 나이의 분들이면은 크게 병원도 안 오고 문제를 못 느끼는데, 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시점은 근육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육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말해드리고 싶었던 게, 연령별 환자 수를 보면은 60대, 70대가 많고요. 80대는 이걸로 진료를 안 보세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을 안 다녀요. 근육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진료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큰 병이 생겼거나. 그래서 요때 관리가 60대, 70대 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항염증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들이는 것보다 근육을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 섭취 비율을 보면요, 대부분이 권장량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칼슘도 원래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분들이 섭취해야 되는 것보다 80% 정도만 드시고 있고, 20%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방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건강에 관심이 딱 생기는 그 시기에 뭔가 고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TV에 한번 나오면 아예 끊으시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 좀 내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가 되게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나 인, 탄수화물은 너무 과잉 섭취하는 걸로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분들이 영양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 비율 현황도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은 사실 진짜 좋다는 식단 뒤에 말씀드릴 건데, 어떤 식단이든 그 다음에 노인의학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든 무조건 탄수화물은 60% 미만, 가능하면 50%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밥의 반찬 문화이기 때문에 50%로 하긴 진짜 어려워요. 근데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 60대, 70대 되시면은 거의 70%를 탄수화물로 채우시는데, 또 이때는요, 이분들이 밥으로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떡이나 빵이나 그 다음에 뭐 국수나 이런 걸로 채우시니까 더 문제가 되고, 지방 섭취도 이때는 이제 줄어드는데, 그 가끔, 이건 척추관 협착증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살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관절이 아니고 살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피하 지방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방도 어느 정도 조금 드시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백질은 그럼 얼만큼 먹을 거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영양소 섭취 기준인데요. 지금 다들 반대로 하시는데 단백질은 진짜 조금만 드시고, 근데 밥은 또 이제 어른들 드시는 만큼 드시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이가 되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주는데,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건 무조건 다 저장이 돼요. 다 대부분 뱃살로 가거나 지방간이 되거나 아니면 췌장이나 근육의 이소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 대신 단백질은 계속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요즘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손자 손녀랑 같이 손자 손녀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기는 손자 주는 만큼 드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고기는 손자만 주고 본인은 별로 안 드시고 밥은 또 손자보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65세 이상이 되면 밥량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부터 채운다.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거냐, 하루에 내 체중당, 요거 데이가 아니고 킬로그램인데요. 내 체중당 1g은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0kg 어르신이면 60g은 먹어야 돼요. 60g이면은 고기가 100g이면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고기 100g 드시면 거기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면은 65세 이상인 분들은 매일 고기를 300g 정도 드셔야 기력 있다, 활력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먹으면 포화지방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고기 양은 좀 줄이면서 계란, 요거트, 치즈, 그리고 생선 이런 걸로 좀 골고루 채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그러면은 300g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20g 정도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에 몰아먹는 거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니까 나눠서 조금씩. 그러니까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고기 조금, 저녁에는 뭐 생선 아니면 간식으로 치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지 않냐, 고기에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동물성, 식물성 둘 다 드셔야 되고요. 비율은 식물성을 한 2 정도로 먹고, 왜 대부분 콩, 두부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드시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는데, 콩, 두부 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성도 한 1 정도 비율로 해서 1:2 정도 드시면 되고, 고체가 좋을까 액체가 좋을까, 요거는 이제 고기로 씹어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왜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도 많잖아요, 물에 흔들어서 먹는 게 좋을까, 요 고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은 명백히 액체가 나빠요. 그러니까 과일도 씹어 먹는 게 좋지 갈아 먹는 건 나쁘거든요, 비교를 하면. 근데 단백질은 똑같다고 돼 있어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를 씹어 가지고 이거를 200g까지 다 먹을 만큼 식욕이 있지가 않다 하면, 두유든 우유든 단백질 파우더든 중간에 조금 채우셔야 돼요. 요거를 골고루 해서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염증 식단의 3대장, 뭐 주식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지중해 식단이죠. 지중해 식단에서 강조하는 거는 과일과 채소를 신선하게 먹고 불포화 지방산을 즐기자.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니까 올리브유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식 지중해 식단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올리브유를 억지로 맛이 없는데 먹기가 어렵다 하면 들기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드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탄수화물 비율을 50% 정도로 맞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염증 효과도 있고 뇌졸중도 예방이 되고 근육도 보존되고 이런 식단으로 이제 정립이 됐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줄이고 신선식품을 먹는데 채소나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칼륨과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자. 칼륨, 마그네슘, 어디 들어있냐면 대부분 유제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자.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햄버거가 얼굴만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햄버거도 얼굴만한 걸 먹고, 고기도 200g을 한 끼에 다 먹거든요. 그 호호 할머니, 팝 거의 한 70 넘으신 분들도 햄버거를 먹어요. 피자 드시고 스테이크 먹고.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채소나 과일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고기나 생선을 그 나이 드시면 잘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되고, 채소나 과일은 서양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만큼 이걸로 배를 채우시면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은 더부룩해서 뭐 다른 거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에 고기 반찬에 잡곡밥을 드시고 야채는 나중에 이렇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항염증 식단으로 이제 닥터 웨일이라든 웨일 박사가 제안한 게 있는데, 요거는 하버드 영양팀에서도 인정해서 같이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게 지중해 식단을 아시아 식단이랑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부나 뭐 고추, 뭐 카레,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뭐 커큐민, 그러니까 카레, 뭐 이렇게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당히 얹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식단 모두 탄수화물은 50% 정도 먹으라고 돼 있고, 단백질은 30% 정도, 20%에서 30% 채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탄수화물을 70%까지 먹고 단백질을 10몇 프로밖에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 10몇 프로도 씹는 고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두부나 콩 이런 걸로 얻으시기 때문에 고기 반찬이나 생선 반찬을 꼭 먹자. 요게 이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중간에 좀 대화가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또 지났는데, 질문을 먼저 빠르게 몇 개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모든 장기에 다 이로운 것 같은데 신장에는 해롭나요? 신장에도 도움되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는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kg당 대부분 1g에서 1.2g을 먹는 게 고단백질 식단이고, 노인 영양에서 권장하는 식단인데, 왜 오늘 해당되는 분들은 아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체중당 2g 이렇게 드셔요. 닭가슴살도 갈아가지고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체중 1kg당 2.0g 이상 드시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상은 권장하지 않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조차도 실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걸로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돌아왔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하지만 콩팥을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게 좋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아무리 많이 먹으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1.2g을 먹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러니까 나는 좀 고기를 챙겨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람수로 하면 단백질 60에서 80g 정도 드시게 되는 거고, 고기로 환산을 하면 고기를 300g 정도 드시는 건데, 요걸로 다 채우진 마시고 계란, 요거트, 그리고 두유, 콩 이런 걸로 골고루 먹어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계란은 저는 아침에 3개는 먹어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계란에는 그거 외에도 좋은 불포화 지방도 들어있고, 비타민 A도 들어있고, 비타민 E도 들어있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자분은 2개, 남자분은 3개까지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드셔도 되고요. 즙으로 먹어도 괜찮나요? 물으셨는데요. 양파즙,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파즙에는 퀘르세틴이 별로 안 들어있어요.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퀘르세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즙으로 먹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대추즙, 양파즙, 호박즙 다 당분이 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과일은 사과든 호박이든 구조를 보면 식이섬유가 있고요. 식이섬유가 구조가 있고 그 안에 탄수화물이 끼어 있고 우리가 이빨로 씹으면 식이섬유를 깨면서 그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건데 갈게 되면 식이섬유는 다 빠지고 물이랑 탄수화물만 남고 요거는 설탕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즙으로 뭔가 건강이 대단히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 대신 녹즙은 좀 다르죠. 채소니까요. 그래서 케일이나 이런 거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운 경우는 채소를 갈아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ABC 주스 정도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대신 당근이랑 비트가 많이 들어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채소를 갈게 되는 역할이니까 괜찮은데 과일을 너무 갈아 드시는 거는 좀 안 좋고 더더군다나 그게 소화도 좀 잘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좋다는 거 많이 먹으려고 갈아서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소장님. 야무진 깜지님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제가 지금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단백질 섭취량을 높여서 제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채소들도 되게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서 제가 누군가한테 가족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은 채소랑 탄수화물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단백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네네. 한다면은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가성비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고기만 하기에는 질리기도 하고 고기가 비용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맞아요. 고기를 잘 안 있어요. 드시는 게 결국 네네. 비용적인 면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차이 없나요? 약간 차이 있지만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아. 식품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다르지만 먹을 땐 다 똑같고요. 예. 돈 얘기하시면 전 항상 말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사시면 돼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예. 정말 싸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12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좀 어르신들 드시기도 좋은 게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불고기용 고기를 사시면 이제 저는 아예 이제 노인 환자분을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로 근감소증으로 인한 질병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체크리스트를 드리는데요. 거기 꼭 들어있는 게 달걀 2개, 두유 하나, 그리고 고기는 100g인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맨날 먹기가 어렵다 하면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다고 하면 불고기용 고기를 사요. 얇은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싫어하는 분은 두꺼운 게 싫거든요. 우리는 막 두꺼운 게 너무 맛있지만 그래서 얇은 거를 구워서 잘라서 김치처럼 맨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먹을 때마다 하나씩 그냥 먹는다. 김치처럼. 소장님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제가 환자를 보다 많이 느끼는 건데 70대 초반쯤에 아주 과체중이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네네. 결국 연세가 드시면 근은 감소는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는데 저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실은 80 넘으신 분 중에 체형이 아주 크신 분은 별로 없으니까 잘 못 다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기 전에 다이어트를 이미 성공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성공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자기가 맞아요. 한 70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몸도 되게 괜찮아서 꽤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몸을 유지하고 계신데 이제 그때 체중이 너무 많이 나면 그 체중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체중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비교적 위험 부담은 있겠죠. 저는 노인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살 빼지 말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보면은 결국 저체중으로는 못 다니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실제로 제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체중이 꽤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고 연세가 꽤 많죠.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능한 안전한 네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전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 일단은 첫 번째는 국물을 안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국물 안 드시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의 체중보다 뱃살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뱃살로 가는 음식은 다 국물 요리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집에서 숟가락을 쓰지 않는다.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근데 막 손떨림 있으면 어렵지. 그러면은 이제 포크나 뭐 이런 걸로 드시는데 국물을 숟가락 먹는 안 순간 쓴다. 예. 살은 뺄 수가 없어요. 예, 예. 두 번째 술이에요.
예. 술을 안 먹으면 돼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풍채가 있으셔도 남자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 풍채가 다 지방인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이제 빵이랑 떡을 끊으면 돼요. 그 외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막 고기를 줄이고 샐러드만 먹고 이런 젊은 애들 하듯이 하면은 분명히 다른 문제가 생겨요. 부정맥도 생기고 심장 혈관도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막 많이 안 빼더라도 안에 우리 몸에 지방과 단백질의 구조가 좀 분량이 좀 바뀔 수 있게 비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일단 더 찌지 않게 하면서 있는 거를 쓰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남자분들은 탕, 찌개, 국물 안 드시는 거, 술 끊는 거. 이게 이제 사실 1번이고요. 여자분들은 빵 안 먹는 거. 그거면 그 다음은 뭐 고기나 생선으로 반찬 먹고 걷는 거 한 7,000보 하시고 집에서 아령 드시고 하면 좋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하듯이 스트레칭 하는 거. 노인의학에서는 꼭 해야 되는 운동으로 아침 저녁 유연성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한테 무난 인사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 관절 잘 잤니? 뭐 어깨 잘, 손목 잘 다 있는지 없는지 잘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르신들한테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관절 하나하나 이제 말 걸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근데 막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오히려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다이어트 약을 잠깐 쓰시는 게 낫지 본인이 뭔가 계획해가지고 막 샐러드 먹고 이러시면 괜히 막 설사만 나요. 또 그때는. 네. 그러니까 식이의 과도한 급격한 조절은 위험하고 네. 몇 가지를 제외하는 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해주는 건 좋지만 과도한 운동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방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실제 정리될까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저는 항상 말하는데 퇴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퇴직하시고 나면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계획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건강관리에 이제 그동안 일하느라고 못했던 건강관리를 하겠다 하시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식사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이런데 이런 분들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부정맥도 생기고 심장 혈관도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꼭 너무 뭐든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냥 한마디 들으면은요. 저는 어떻게 제가 체중이 되게 많이 나갑니다. 저 뭐 이동영 원장님도 한번 서로 자랑한 적이 있는데 체중이 되게 많이 나가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랑 말씀해보니까 50대의 살을 상당히 빼야 되겠다. 지금이 적기야. 정말. 저 아직 40대여가지고요. 50대 되면 아무튼 지금은 원장님은 간헐적 단식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굶고 내일 조금 먹고 이러시면. 이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저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50대와 넘어가면 금감소증가 본격적으로 네, 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50대에 근감소증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한 정도의 다이어트가 돼 있고 근감소증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근육 부자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협착증으로 잘 못 걷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근육 부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현명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근육 부자는 50대 정도의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고 그때 내가 평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보다는 근육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쯤에 내 근육량의 정점을 찍어두고 그렇죠. 평생 동안 이 꽃감을 빼먹으면서 사는 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나신 분들한테는 노인의학에서 말하는 방어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정리 감사합니다. 예. 네. 소장- 정답입니다. 네, 네.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는 운명을 판결을 내리셨네요. 간헐적 단식 그런데 뭐 격일 단식만 있는 건 아니고 5대2 단식도 있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비욘드에서 한번 다뤄드릴 건데 보시고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는데요. 그게 좋은 점이 예. 돈도 많이 줄여요. 덜 먹어. 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시군요. 여기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받습니다. 오늘은 정말 압박감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 잘해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네네. 마지막으로 이종환님이 방어적인 방법 갑자기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방어적 방법은 이제 65세 이상이시면 빼는 거에 집중해서 젊은 사람들 하듯이 다이어트를 빡세게 할 필요가 없고 나쁜 거 국물이나 면빵, 정제탄수화물이나 나쁜 기름을 좀 그냥 적게 드시면서 활력 있게 살면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소장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